안녕하세요. 별의 속삭입니다. 오늘은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에밀리의 도약 7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14살이 된 에밀리.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폭풍우 속에서 교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친 모리스 씨를 마주치며 큰 공포를 겪지만 테디의 도움으로 무사히 벗어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에밀리는 어린아이였던 자신을 뒤로하고 소녀 에밀리로 한 걸음 나아가는데요. 또한 테디를 향한 자신의 감정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자베스 이모의 허락을 받아 슈루즈버리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단 루스 이모 집에서 하숙할 것.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3년 동안은 사실이 아닌 소설 글쓰기는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슈루즈버리에서의 새로운 생활.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7장) 포프리. 9월 20일. 요즘 들어 일기 쓰기를 좀 소홀히 했어. 루스 이모 집에서는 정말 여유 시간이 많지 않거든.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 밤이고 이번 주말엔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 난 유문에는 격주로만 갈 수 있어. 루스 이모는 격주로 돌아오는 토요일마다 내가 대청소를 돕기를 바라셔. 이 집은 필요하든 필요 없든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몽땅 훑어. 마치 난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씻는다네 라고 말하던 불황자처럼 말이야. 그렇게 노동을 다 끝내고 나면 일요일엔 그 노동에서 쉬는 거야. 오늘 밤 공기에는 서리가 살짝 섞여 있는 것 같아. 유문의 정원이 상할까봐 걱정돼. 아마 엘리자베스 이모는 곧 계절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요리실에서 요리하던 걸 멈추고 요리용 난로를 다시 부엌으로 옮기고 있겠지. 지미 삼촌은 옛 과수원에서 돼지 감자를 삶으면서 시를 읊고 있을 거야. 아마도 운 좋게 집으로 돌아간 테디랑 일저랑 페리도 거기 있을 거고 다프는 이리저리 어슬렁거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해. 이런 생각을 하면 곧장 향수병으로 빠져버리니까. 난 이제 슈루즈버리도 슈루즈버리 학교도 슈루즈버리 선생님들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 물론 딘이 말한 게 맞았어. 여기에는 카펜터 선생님 같은 분은 없어. 2학년과 3학년은 신입생을 내려다보고 아주 점잖게 잘난 척해. 몇몇은 나에게도 그렇게 굴었는데 다시는 그러지 못할 거야. 에블린 블레이크만 빼고는. 에블린은 만날 때마다 꼭 그렇게 굴어. 그녀의 단짝인 메리 카즈웰이 아담슨 부인의 하숙집에서 일저랑 같은 방을 쓰고 있어서 우린 자주 마주치거든. 난 에블린 블레이크가 정말 싫어. 그건 확실해. 그리고 그녀도 나를 싫어한다는 것도 확실해. 우린 본능적으로 적이야.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낯선 고양이처럼 쳐다봤는데 그걸로 끝. 난 이전에도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는데 이제 보니 그건 그냥 싫어한 거였어. 미움이라는 건 가끔은 꽤 흥미로운 감정이야. 에블린은 2학년이야. 키가 크고 영리하고 제법 미인이야. 길고 반짝이는 갈색 눈을 가졌는데 어딘가 믿음이 안 가는 눈이야. 말할 때는 코로 말하고 문학적인 야망이 있다고 들었고 자신이 학교에서 제일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해. 뭐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 자체보다 그녀의 옷이 더 먼저 눈에 들어와. 사람들은 일저가 너무 화려하게 또 너무 나이 들어 보이게 입는다고 비판하지만 그래도 일저는 옷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에블린은 그렇지 않아. 에블린을 떠올리면 항상 사람이 아니라 옷부터 떠올라. 차이는 이거야. 에블린은 남을 위해 옷을 입고 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입는다는 것. 조금 더 관찰해 본 다음에 그녀의 인물 묘사를 꼭 써야겠어. 얼마나 통쾌할까? 처음 에블린을 만난 건 일저의 방이었어. 메리 카주엘이 우리를 소개해줬지. 에블린은 나를 내려다보면서 1살 더 많아서 키가 조금 더 크거든. 이렇게 말했어. 어머, 맞다. 스타양이지. 헨리 블레이크 부인. 그러니까 우리 숙모가 네 얘기를 하시더라. 헨리 블레이크 부인은 그 예전에 브라운웰 선생님이야. 난 에블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어. 아마 저를 아주 좋게 말씀해 주셨겠네요. 에블린은 웃었어. 내가 싫어하는 종류의 웃음이었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나 자체를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거든. 숙모랑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면서. 너 꽤 문학적인 아이라고 들었는데 어디에 글을 쓰고 있어? 말투는 달콤했지만 아직 어디에도 글을 쓰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어. 아, 샬럿타운 엔터프라이즈랑 슈루즈 위클리 타임즈요. 난 못되게 말했어. 방금 계약했거든요. 엔터프라이즈에는 기사 하나당 2센트, 타임즈에는 사교계 소식란을 맡아서 주급 25센트를 받기로 했어요. 내 웃음이 에블린을 불안하게 했어. 1학년이 2학년 앞에서 저런 웃음을 짓는 건 예의가 아니거든.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 아, 하숙비 벌려고 일하는 거구나. 뭐 조금이라도 보태면 좋겠지. 하지만 난 진짜 문예지를 말한 거였어. 아, 퀼이요? 난 또 한 번 웃으며 물었어. 퀼은 이 학교의 월간지야. 해골과 부엉이라는 문학회 회원들이 편집하는데 2학년과 3학년만 가입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투고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1학년에 글이 실리는 일은 거의 없어. 에블린은 해골과 부엉이 회원이고 그녀의 사촌이 퀼의 편집자야. 내가 비꼬는 줄 알았는지 그 뒤로는 내내 나를 거의 무시했어. 옷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찌르듯 말한 것만 빼고는. 새 타일을 하나 살까 해. 존스 앤 맥컬럼에 아주 예쁜 게 들어왔거든. 정말 세련됐어. 스타양이 목에 두른 그 작은 검은 벨벳 리본도 꽤 잘 어울리네. 나도 한때 유행할 때는 그런 걸 하고 다녔었는데. 딱히 되받아칠 말을 떠올리지 못했어. 이상하게도 말할 상대가 없을 때는 기지가 술술 떠오르는데 막상 필요할 때는 안 떠올라.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아주 경멸스럽게 웃기만 했어. 그게 말보다 더 에블린을 약올렸던 모양이야. 나중에 그녀가 그 에밀리 스타는 아주 가식적인 미소를 짓는다고 말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메모. 적절한 미소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 이건 꼭 연구해봐야겠어. 친근한 미소, 경멸의 미소, 거리 두는 미소, 애원하는 미소, 그리고 흔하디 흔한 실실 웃는 미소. 브라운웰 선생님, 아니
이제는 블레이크 부인을 며칠 전에 길에서 마주쳤어. 지나가고 나서 동행한 사람에게 뭔가를 말하더니 둘이 웃었어. 정말 아주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난 슈루즈버리도 학교도 좋아. 하지만 루스 이모의 집만큼은 절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 이 집에는 불쾌한 성격이 있어. 집도 사람이랑 똑같아. 어떤 집은 좋고 어떤 집은 싫고 아주 가끔은 사랑하게 되는 집도 있어. 이 집은 겉으로는 장식으로 잔뜩 꾸며져 있어서 빗자루로 다 쓸어버리고 싶은 기분이 들어. 안쪽은 네모 반듯하지만 영혼이 없어. 뭘 갖다 놔도 이 집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 유문처럼 낭만적인 구석은 하나도 없어. 내 방도 정이 들지 않아. 천장이 너무 낮아서 숨이 막히는 기분이야. 천장이 침대 위로 너무 가까이 내려와 있어. 침대 위치를 옮기고 싶다고 했더니 루스 이모는 깜짝 놀라셨어. 침대는 늘 저 자리에 있었단다. 마치 해는 늘 동쪽에서 떠라고 말하듯이 말이야. 하지만 이 방에서 제일 견딜 수 없는 건 그림들이야. 아주 심각하게 괴상한 석판화들. 한 번은 전부 벽 쪽으로 돌려놓았는데 역시나 루스 이모가 노크도 없이 들어오셔서 바로 알아채셨지. 엠니, 왜 그림들을 건드렸니? 루스 이모는 늘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왜 저런 일을 했는지를 묻곤 했어. 어떤 때는 설명할 수 있었고 어떤 때는 설명할 수 없었는데 이번이 바로 그런 때였어. 그래도 이모의 질문엔 대답을 해야 했지. 여기서는 경멸적인 미소 따위는 통하지 않았어. 알렉산드라 여왕의 개목걸이가 신경을 거슬리게 했어요. 죽어가는 바이런경의 표정은 공부에 방해가 됐고요. 엠니, 조금은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난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누구한테요? 알렉산드라 여왕한테요? 아니면 바이런 경한테요? 하지만 물론 말하지 않았지. 대신 얌전히 모든 그림을 다시 똑바로 돌려놓았어. 넌 왜 그림들을 뒤집어 놓았는지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구나. 루스 이모는 마치 내가 무슨 어둡고 음흉한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듯 엄하게 말했어. 아마 말할 생각이 없겠지. 음흉하고 교활해. 정말 음흉하고 교활해. 메이우드에서 처음 널 봤을 때부터 난 네가 내가 본 아이 중 제일 교활하다고 말했었지. 루스 이모,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절 사랑해서 고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미워서 상처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으신 건가요? 버릇없는 것 같으니 여긴 내 집이란 걸 잊지 마. 그리고 앞으로는 내 그림에 손대지 마. 이번엔 용서해 주겠지만 다시는 그러지 마.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왜 그림을 돌려놓았는지 난 반드시 알아낼 거야. 루스 이모는 성큼성큼 나가버렸어. 하지만 난 이모가 계단참에서 한참 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내가 혼잣말을 시작하나 지켜보려고 말이야. 이모는 늘 나를 지켜보고 있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난 마치 현미경 아래 놓인 작은 파리 같았어. 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이모는 내 생각을 읽지도 못하면서 내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들을 내게 더 씌워. 그게 난 무엇보다도 싫었어. 그렇다고 내가 루스 이모에 대해 좋은 말을 하나도 못할까? 물론 아니야. 이모는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선반에 관해서라면 부끄러울 일이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사랑스러운 미덕은 하나도 없고 내가 왜 그림을 돌려놓았는지 알아내려는 시도를 결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단순한 진실을 말했다는 것도 절대 믿지 않을 거고. 물론 더 나쁠 수도 있었지. 테디 말대로라면 알렉산드라 여왕 대신 빅토리아 여왕이었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나를 살려주는 그림들이 조금 있어. 테디가 그려준 유문과 오래된 과수원의 아름다운 스케치들, 그리고 딘이 나에게 준 판화 한 장. 그 그림은 사막의 우물가에 서 있는 야자수들과 별이 박힌 검은 하늘 아래 모래 위를 지나가는 낙타 행렬을 부드럽고 흐릿한 색으로 그린 거야. 유혹과 신비로 가득한 그림이라 그걸 보고 있으면 알렉산드라 여왕의 보석도 바이런 경의 음울한 얼굴도 있게 돼. 내 영혼이 작은 문 하나를 통해 훌쩍 넓고 거대한 자유와 꿈의 세계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 루스 이모는 그 그림을 어디서 얻었느냐고 물었고 내가 말해주자 콧웃음을 치며 말했어. 난 네가 왜 구분등 프리스트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집은 못생기고 내 방은 정이 안 가지만 올곧은 나라는 아름답고 내 영혼을 살려줘. 올곧은 나라는 집 뒤에 있는 전나무 숲이야. 전나무들이 너무도 키가 크고 가늘고 곧게 서 있어서 그렇게 부르고 있어. 그 안에는 고사리로 둘러싸인 작은 연못이 있고 옆에는 커다란 회색 바위가 하나 있어. 구불구불하고 변덕스러운 오솔길을 따라가야 닿을 수 있는데 한 사람만 간신히 걸을 수 있을 만큼 좁아. 난 피곤할 때, 외로울 때, 화가 날 때, 혹은 너무 야심에 불타오를 때 거기로 가서 잠깐 앉아 있어. 하늘을 향해 교차하는 그 가느다란 나뭇가지의 끄트머리를 보고 있으면 어지러운 마음이 가라앉아. 날씨 좋은 저녁엔 거기서 공부도 해. 루스 이모는 그마저도 의심하고 또 내 교활함의 한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해가 너무 일찍 져서 거기서 오래 공부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너무 아쉬워. 이상하게도 내 책들은 거기서 볼 때만큼은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의미를 가지거든. 올곧은 나라에는 정말 사랑스러운 초록빛 구석들이 많아. 햇볕에 푹 잠긴 고사리 향이 가득한 곳도 있고 연한 잣꽃들이 풀밭 위로 솜털처럼 내려앉은 넓은 풀밭도 있어. 바람 아줌마가 그 사이를 달려가면 꽃들이 서로를 향해 살짝살짝 몸을 기울이며 흔들려. 그리고 내 창문 바로 왼쪽에는 키 큰 오래된 전나무들이 한 무리 서 있는데 달빛이나 땅거미 속에서 보면 꼭 주문을 외우고 있는 마녀들 같아. 처음 그 나무들을 봤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 바람 부는 어느 날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서 있었고 내 촛불이 나뭇가지 사이 공중에 떠 있는 기묘한 신호 불빛처럼 비쳤어. 그 순간 반짝임이 왔어. 슈루즈버리에서 처음 느낀 반짝임이었어. 그땐 정말 너무 행복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 난 그 나무들에 대해 시도 한 편 써두었어. 하지만 난 소설을 쓰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엘리자베스 이모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힘들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 날마다 더 어려워져.
멋진 줄거리 아이디어들이 자꾸 머릿속에 톡톡 튀어나와. 그럴 때마다 나는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인물 묘사로 물러나야 해. 그런 글을 몇 편 썼어. 그런데 조금만 손을 대고 싶다는 유혹이 너무 강해. 그림자를 좀 더 깊게 하고 밝은 부분은 조금 더 또렷하게 살리고 싶어. 그래도 엘리자베스 이모에게 사실이 아닌 것은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려고 했어. 루스 이모에 대한 글도 하나 썼어. 흥미롭지만 위험해. 그래서 난 지미북이나 일기를 절대 방에 두지 않아. 루스 이모가 내가 없을 때 뒤질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 항상 책가방에 넣어 다녀. 오늘 저녁에는 일저가 찾아와서 함께 공부했어. 루스 이모는 이걸 못마땅해. 솔직히 말하면 그분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야. 일저는 너무 유쾌하고 웃겨서 우리는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웃는 시간이 더 많아. 그래서 다음날 수업에서는 집중이 안 되고. 게다가 이 집은 웃음을 싫어해. 페리랑 테디는 학교 생활을 좋아해. 페리는 난로와 마당을 돌보는 걸로 하숙비를 벌고 식탁에서 서빙을 하며 밥을 먹어. 게다가 잔 심부름으로 시간당 25센트도 벌어. 난 평일에는 페리나 테디를 거의 못 봐. 학교 규칙상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등하교하는 건 금지되어 있거든. 물론 많이들 어기긴 해. 나도 그럴 기회가 몇 번 있었어. 하지만 그건 유문 전통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어. 게다가 루스 이모는 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꼭 물어보거든. 누구랑 같이 걸어왔냐고. 가끔은 내가 아무도요? 라고 말하면 실망하는 것 같아.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나랑 같이 걷고 싶어 했던 남자애들 중에 마음이 끌린 애는 별로 없었어. 10월 20일. 오늘 밤 내 방은 삶은 양배추 냄새로 가득해. 하지만 창문을 열 엄두를 못 냈어. 밖에는 밤 공기가 너무 차갑다는 거야. 루스 이모가 오늘 하루 종일 몹시 심기가 안 좋았던 게 아니라면 잠깐쯤은 열었을지도 몰라. 어제는 슈루즈버리에서 보내는 일요일이었고 교회에 갔을 때 나는 예배당 좌석에 구석에 앉아 있었어. 그 자리가 루스 이모의 자리라는 걸 몰랐는데 이모는 내가 일부러 그런 줄로 생각했어. 오후 내내 성경을 읽었는데 난 그 성경이 나를 향해 읽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왜 그런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오늘 아침 이모가 나한테 왜 그랬냐고 물었어. 햄니, 네가 한 짓이 뭔지 알잖니? 난 이런 교활함은 용납하지 않겠어. 네 의도가 뭐니? 뭘요? 나는 어리둥절해서 그렇게 말했어. 햄니, 넌 어제 내가 못 앉게 하려고 일부러 구석에 앉았잖아. 왜 그랬니? 난 루스 이모를 내려다봤어. 이제 나는 이모보다 키가 컸고 그럴 수 있었어. 이모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 난 화가 나 있었고 아마 얼굴에 머레이 집안의 표정이 조금 떠올랐을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운다는 게 너무 하찮게 느껴졌어. 만약 이모를 못 앉게 하려고 했다면 그게 바로 이유 아닌가요? 난 느끼는 그대로 경멸을 담아 말했어. 그리고 책가방을 집어들고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 그런데 문 앞에서 멈췄어. 머레이 집안이야 어떻든 간에 난 스타 가문의 아이로서 지금 제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빠라면 이런 내 행동을 좋아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래서 돌아서서 아주 공손하게 말했어. 아까
그렇게 말한 건 제 잘못이에요, 루스 이모. 사과드려요. 구석에 앉은 건 아무 뜻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먼저 자리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이모가 그 자리를 좋아하시는 줄 몰랐어요. 아마 공손함을 너무 과하게 쓴 모양이야. 어쨌든 내 사과는 루스 이모를 조금 더 누그러뜨리지 못했어. 이모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 이번엔 용서해 주겠지만 다시는 그러지 마라. 네가 이유를 말해줄 거라고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어. 넌 너무 교활하니까. 루스 이모, 루스 이모. 이렇게 계속 나를 교활하다고 하다가 정말로 교활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 먹고 교활해진다면 이모를 손가락 하나로도 휘두를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모가 나를 다룰 수 있는 건 내가 솔직하기 때문이에요. 난 매일 밤 9시에 자야 해. 결핵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은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이유야. 학교에서 돌아오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저녁에는 공부를 해야 해. 그래서 글을 쓸 시간이 전혀 없어. 엘리자베스 이모와 루스 이모가 이 문제로 상의했다는 것도 알아. 그래도 난 써야 해.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 옷을 입고 요즘 아침은 꽤 쌀쌀하니까 외투까지 걸치고 앉아서 1시간 동안 글을 써. 그 회색빛 아침의 1시간은 내 하루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야. 난 이 사실을 숨기고 교활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루스 이모에게 그대로 말했어. 이모는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언젠가는 정신병원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을 거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딱히 금지하지는 않았어. 아마 금지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겠지. 맞아, 소용없어. 난 써야 하니까. 최근에는 소설 쓰는 게 금지돼서 머릿속으로만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건 글자로 쓰지 않았을 뿐이지 엘리자베스 이모와의 약속을 정신적으로는 어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마저도 멈췄어. 오늘은 일저에 대한 인물 묘사를 썼어. 정말 흥미로워. 일저를 분석하는 건 쉽지 않아. 너무 다르고 너무 예측 불가능해. 일저는 화내는 방식조차 남들과 달라. 난 일저의 분노 발작이 재밌어. 예전처럼 끔찍한 말들을 쏟아내진 않지만 여전히 톡 쏘는 매력이 있어. 톡 쏘는 매력이 있다라는 단어도 오늘 새로 배웠어. 새 단어를 쓰는 건 좋아. 말하거나 글로 써보기 전까지는 그 단어가 내 것 같지 않거든. 난 지금 창가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 긴 언덕 너머로 저녁 어스름 속에서 반짝이는 슈루즈버리의 불빛들을 보는 게 정말 좋아. 오늘은 딘에게서 편지도 왔어. 딘은 이집트에 있어. 오래된 신들의 폐허와 옛 왕들의 무덤 사이에서. 난 딘의 눈을 통해 그 낯선 땅을 보았고 함께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 그 하늘의 마법을 알 것 같았어. 난 더 이상 슈루즈버리의 에밀리가 아니라 카르나크나 테베의 에밀리였어. 이게 바로 딘이 가진 능력이야. 루스 이모는 딘의 편지를 꼭 보겠다고 우겼고 다 읽은 뒤 이렇게 말했어. 불경하구나. 난 그 형용사를 그렇게 쓰는 걸 평생 처음 들어봤어. 10월 21일. 오늘 밤 나는 올고든 나라에 있는 가파르고 작은 숲길 언덕을 올라가 꼭대기에서 한 번의 황홀함을 맛봤어.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건 언제나 묘하게 만족스러운 일이야.
공기에는 서리빨 같은 상쾌한 냉기가 감돌았고 슈루즈벌이 항구를 내려다보는 풍경은 정말 놀라울 만큼 아름다웠어. 숲은 모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 느낌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 루스 이모의 독설도, 에블린 블레이크의 잘난 체 하는 태도도, 알렉산드라 여왕의 계목고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 사랑스러운 생각들이 새처럼 날아와 나를 맞이했어. 그건 내 생각들이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까지 섬세한 생각을 해낼 수는 없거든. 어딘가에서 날아온 것들이었어. 돌아오는 길에 속삭이는 소리들로 가득한 어두운 오솔길에서 내 바로 뒤에 전나무 숲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 깜짝 놀랐고 조금 무서웠어. 단번에 알 수 있었어. 인간의 웃음이 아니었어. 장난기 가득한 요정들의 웃음 같았는데 아주 희미한 아기가 섞여 있었어. 이젠 숨 요정 같은 걸 믿지 않게 됐어. 사람이 회의적이 되면 얼마나 많은 걸 잃게 되는지. 그래서 그 웃음이 더더욱 수수께끼였고 솔직히 말해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어. 그런데 문득 부엉이가 떠올랐고 그제야 정체를 알았어. 정말로 기분 좋은 소리였어. 마치 황금시대의 어떤 잔재가 어둠 속에서 혼자 웃고 있는 것처럼. 둘이었던 것 같아. 분명 무슨 부엉이들만 아는 농담에 한껏 즐거워하고 있었어. 이걸 시로 써야겠어. 하지만 그 매혹과 악마 같은 장난기를 말로는 절반도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아. 어제 일저가 교장실로 불려갔어. 가이 린지랑 학교에서 같이 집에 갔다는 이유였어. 하디 교장 선생님이 한 말이 일저를 너무 화나게 해서 책상 위에 있던 국화 꽃병을 집어들어 벽에 던져버렸어. 당연히 산산조각이 났지. 벽에 안 던졌으면 선생님한테 던졌어야 했을 거예요. 일저는 그렇게 말했대. 다른 아이였으면 큰일이었겠지만 하디 교장 선생님은 닥터 버니의 친구야. 게다가 일저의 그 노란 눈에는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 꽃병을 깨트린 뒤에 일저가 하디 선생님을 어떻게 봤을지 난 정확히 상상이 가. 분노는 싹 가시고 눈은 웃고 있고 대담하고 루스 이모라면 건방지다고 했을 그 표정. 하디 선생님은 그냥 일저가 아기처럼 군다고 말했고 꽃병은 학교 물건이니까 물어내야 한다고 했대. 그게 일저의 영웅적인 분노를 단번에 가라앉혀 버렸어. 너무 싱거운 결말이라고 생각했대. 난 일저를 아주 단단히 혼냈어. 정말 누군가는 일저를 키워야 하는데 그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거든. 닥터 번니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크게 웃어버릴 거야. 하지만 난 바람 아줌마를 혼낸 거나 마찬가지였어. 일저는 그냥 웃으면서 나를 껴안았어. 깨지는 소리가 너무 시원했어. 그 소리 듣자마자 화가 싹 가셨거든. 지난주 학교 음악회에서 일저가 낭송을 했는데 모두들 정말 훌륭하다고 했어. 오늘 루스 이모가 나한테 스타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어. 내 이름을 가지고 말장난한 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루스 이모는 말장난이 뭔지도 잘 모르니까. 크리스마스 시험에서 평균 90점을 넘고 어떤 과목도 80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스타 학생이라고 불리고 학기 내내 달 수 있는 금색 스타 배지를 받아. 굉장히 탐나는 영예고 당연히 받는 아이는 많지 않아. 내가 실패하면 루스 이모는
뼈에 사무치게 들먹일 거야. 절대 실패하면 안 돼. 10월 30일. 오늘 11월호 퀼이 나왔어. 일주일 전에 내가 쓴 부엉이 시를 편집자에게 보냈는데 실리지 않았어. 대신 에블린 블레이크의 시가 실렸지. 가을 낙엽이라는 제목에 어쩐지 싱겁고 애교만 부리는 짧은 운문이었어. 딱 내가 3년 전쯤에나 썼을 법한 시였어. 그리고 에블린은 여자애들이 가득한 교실 앞에서 내 시가 채택되지 않은 걸 두고 나를 위로해줬어. 아마 톰 블레이크가 그 얘기를 전해줬겠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 스타양. 톰 말로는 절반쯤은 괜찮았대. 하지만 물론 퀼의 수준에는 아직 못 미쳤지. 아마 1, 2년쯤 지나면 실릴 수 있을 거야. 계속 노력해. 고마워요. 라고 나는 말했어. 전혀 속상하지 않아요. 왜 그래야 하죠? 제 시에서는 빔과 그린을 억지로 운을 맞추지 않았거든요. 만약 그랬다면 정말 속상했을 거예요. 에블린은 눈까지 빨개졌어. 실망감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안 되지, 자기야. 라고 말했지. 하지만 그 뒤로는 그 얘기를 더 꺼내지 않았어. 집에 오자마자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에블린의 시에 대한 비평을 지미북에 썼어. 로버트 몽고메리에 대하여 쓴 맥컬리의 평론을 본떠서 썼는데 너무 재밌어서 더는 상처받거나 창피하지도 않았어. 집에 가면 카펜터 선생님께 꼭 보여드려야겠어. 분명히 킥킥 웃으실 거야. 11월 6일. 오늘 일기를 훑어보다가 내가 좋은 일, 나쁜 일을 기록하는 걸 금세 그만뒀다는 걸 알아챘어. 아마 내가 한 일들 대부분이 딱 잘라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거야. 어느 쪽에 넣어야 할지 도무지 결정할 수가 없었어.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인용문 하나씩 대답해야 해. 오늘 아침엔 내가 쓴 시 바다를 향한 창에서 한 구절을 읊었어. 조회가 끝나고 1학년 교실로 내려가려는데 교감 선생님인 엘머 선생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어. 에밀리, 오늘 조회 때 말한 그 구절 정말 아름다웠어. 어디서 가져온 거니? 시 전체도 알고 있니? 너무 기뻐서 대답도 제대로 못할 뻔했어. 네, 엘머 선생님. 아주 얌전하게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시 한 부를 갖고 싶은데 나를 위해 한 장 베껴 써줄 수 있겠니? 그리고 작가는 누구니? 난 웃으면서 말했어. 작가는요, 에밀리 버드스타예요. 사실은요, 선생님, 조회 때 쓸 인용문을 미리 찾아두는 걸 깜빡해서 급하게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시를 조금 가져다 썼어요. 엘머 선생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 그냥 나를 바라보고 계셨어. 선생님은 체격이 좋은 중년의 여자분으로 네모난 얼굴에 넓고 고운 회색 눈을 가진 분이야. 내가 웃으며 물었어. 그래도 그 시가 여전히 갖고 싶으세요, 선생님? 그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마치 처음으로 나를 보는 사람처럼 묘한 눈빛으로 여전히 나를 보면서 그래, 그리고 사인도 해주렴. 난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계단을 내려갔어. 계단 아래에서 뒤를 돌아보니 선생님은 아직도 나를 바라보고 계셨어. 그 눈빛 때문에 난 기쁘고 자랑스럽고 행복하면서도 겸손해졌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래, 정말 딱 그런 기분이었어. 오늘은 정말 멋진 날이었어.
이제 퀼이나 에블린 블레이크가 뭐가 됐수겠어? 저녁에는 루스 이모가 시내로 행진하듯 나가서 지금 이곳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올리버 삼촌의 아들 앤드루를 만나러 갔어. 나도 따라가야 했어. 루스 이모는 앤드루에게 도덕과 식사 습관, 속옷 이야기까지 온갖 충고를 늘어놓았고 원하면 언제든지 저녁 먹으러 오라고 했어. 앤드루는 머레이 집안 사람이니까 테디나 페리라면 감히 넘보지 못할 영역을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 수 있거든. 앤드루는 꽤 잘생겼어. 곧고 깔끔하게 손질한 붉은 머리를 하고 있는데 늘 막 풀먹여 다림질한 사람처럼 보여. 그래도 그날 저녁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어. 그의 하숙집 주인인 가든 부인이 기르는 고양이가 꽤 흥미로웠고 나에게 먼저 다가왔거든. 그런데 앤드루가 그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불쌍한 야옹이라고 부르자 그 똑똑한 고양이는 그에게 하악질을 했어. 고양이한테는 너무 친근하게 굴면 안 돼. 내가 앤드루에게 충고했어. 그리고 말할 때도 말할 때든 말할 때가 아니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해. 허튼 소리라고 루스 이모는 말했어. 하지만 그래도 고양이는 고양이야. 그게 전부야. 11월 8일. 요즘 밤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어. 월요일에 돌아올 때 위로 삼으려고 유문에서 보온 주머니 하나를 가져왔어. 침대에서 그걸 꼭 껴안고 누워서 올곧은 나라에서 몰아치는 폭풍우 바람의 굉음과 지붕 위로 휘몰아치는 빗소리를 대비해서 듣는 게 참 좋아. 루스 이모는 뚜껑이 빠져서 침대가 흠뻑 젖을까봐 걱정해. 그래도 그건 엊그제 밤에 실제로 벌어진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자정쯤에 정말 기막힌 이야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잠에서 깼어. 잊기 전에 당장 일어나서 지미북에 적어둬야겠다고 느꼈어. 그러면 3년이 지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을 때까지 간직해둘 수 있으니까. 침대에서 벌떡 내려와서 촛불을 찾으려고 책상 위를 더듬다가 잉크병을 엎질러 버렸어. 그 다음엔 당연히 멘붕이 왔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 성냥도 촛불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 잉크병은 다시 세워두었지만 책상 위에 잉크 웅덩이가 생긴 건 분명했어. 손가락엔 잉크가 잔뜩 묻어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었고 닦을 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 와중에 잉크가 바닥으로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 결국 절망해서 잉크 묻은 손으로는 문을 만질 수가 없어서 발가락으로 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거기서 난로 걸레로 손을 닦고 성냥을 가져왔어. 그쯤 되니 당연히 루스 이모가 깨어나서 왜 그러느냐, 무슨 의도냐며 캐묻기 시작했어. 이모는 내 성냥을 빼앗아 자기 촛불에 켜고는 나를 데리고 다시 위층으로 행진했어.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어. 어떻게 조그만 잉크병 하나에 잉크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을 수 있을까? 그 난장판을 만든 걸 보면 거의 한 1리터는 들어있었던 것 같아. 난 예전에 어떤 스코틀랜드 이민자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은 불타 없어지고 가족은 전부 인디언에게 두피가 벗겨진 채 죽어 있는 걸 보고 이건 정말 우스꽝스럽군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어. 식탁보는 완전히 망가졌고 카페트는 흠뻑 젖었고 벽지까지 잉크가 튀어 있었어. 그런데도 알렉산드라 여왕은 그 모든 위에서 온화하게 웃고 있었고 바이런 경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어. 루스 이모와 나는 소금과 식초로 1시간이나 되는 의식을 치렀어.
이모는 내가 이야기 아이디어를 적으려고 일어났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 분명 다른 속셈이 있고 또다시 내 속을 알 수 없음과 교활함 때문이라고 확신했지. 그리고 차마 일기에 쓰고 싶지 않은 말들도 몇 마디 더 했어. 물론 잉크병 마개를 열어둔 건 내 잘못이었고 그 점에 대해선 혼나도 마땅했어. 하지만 이모가 한 말 전부를 들을 만큼 잘못한 건 아니었어. 그래도 난 아주 얌전히 다 받아들였어. 하나는 내가 부주의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때 내가 실내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이야. 실내화를 신고 있으면 누구라도 나를 쉽게 압도할 수 있거든. 마지막으로 이모는 이번만은 용서하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 페리는 학교 운동회에서 1마일 경주에서 우승했고 기록도 깼어.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일저가 그걸 보고 분노했어. 11월 11일 어젯밤 루스 이모가 내가 데이필드 커퍼필드를 읽으면서 데이비드가 어머니에게서 멀어지는 대목에 울고 있는 걸 발견했어. 내 마음속에는 머드스톤 씨를 향한 새까만 분노가 들끓고 있었지. 이모는 내가 왜 우는지 짐작했을 텐데도 내가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어.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울고 있다니? 하고 루스 이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그분들은 존재해요. 왜냐하면 루스 이모만큼이나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이니까요. 베시 트로두드 양이 환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슈르즈버리에 오면 제대로 된 홍차를 마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루스 이모는 건강이 안 좋다고 했어. 그래서 난 찬물만 마셔. 이제 밀크티는 더 이상 마시지 않겠어. 마치 내가 아직도 어린애인 것처럼 말이야. 11월 30일 오늘 밤에 앤드류가 다녀갔어. 내가 뉴문에 가지 않는 금요일 밤마다 그는 꼭 와. 루스 이모는 우리를 응접실에 남겨두고 부인의 모임에 나갔어. 앤드류는 머레이 집안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지. 난 앤드류가 싫지는 않아. 그렇게 해롭지 않은 사람을 싫어하는 건 불가능하지. 그는 착하고 말 많고 어수룩한 사람이라서 자꾸만 놀려주고 싶게 돼. 그러고 나면 또 너무 착해서 괜히 미안해져. 오늘 밤에는 루스 이모가 없는 김에 내가 내 생각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앤드류에게 도대체 얼마나 적게 말해도 되는지 시험해봤어. 놀랍게도 아주 몇 마디면 충분했어. 아니, 억양만 조금 바꿔서 웃음을 곁들이거나 빼면서. 잘 모르겠어. 정말? 그렇구나. 와, 정말 대단해. 특히 마지막 말이 효과가 컸어. 앤드류는 계속 이야기를 했고 숨을 고르며 멈출 때마다 나는 와, 정말 대단해를 끼워 넣었어. 정확히 11번이나 말했어. 앤드류는 무척 좋아했어. 내가 보기에 그는 자신이 대단하고 자기 이야기도 대단하다고 느낀 것 같아. 그동안 나는 투트메스 1세 시대의 이집트 강가에서 아주 멋진 상상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아주 행복했어. 다음에도 또 해봐야겠어. 앤드류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만큼 영리하진 않으니까. 루스 이모가 돌아오자 이렇게 물었어. 그래, 앤드류랑 잘 지냈니? 이모는 앤드류가 올 때마다 꼭 이렇게 물어. 왜 그런지도 알아. 머레이 집안 사람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통하는 작은 계획이 있다는 것도 말로 꺼내지는 않지만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말했어.
아주 훌륭했어요. 앤드류가 많이 발전했어요. 오늘 밤엔 흥미로운 말도 하나 했고 평소보다 손발도 덜 부산스러웠거든요. 왜 가끔 루스 이모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안 했으면 나한테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데도 머레이 때문인지 스타 때문인지 쉼니 때문인지 번니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타고난 심술인지 알 수 없지만 생각할 틈도 없이 그런 말이 튀어나와. 너한테는 스토브 파이프 타운 쪽이 더 마음에 들겠구나 하고 루스 이모는 말했어. (8장)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다. 에밀리는 아쉬운 마음으로 서점을 나섰다. 책과 새 잡지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는 그녀의 콧 속에 달콤한 향처럼 남아있었고 그녀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프린스 스트리트를 서둘러 내려갔다. 가능할 때마다 에밀리는 서점에 들러 살 형편은 안 되는 잡지들을 훑어보곤 했다. 어떤 작품들이 실리는지, 특히 시는 어떤 것들이 뽑히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잡지에 실린 시들 가운데 많은 작품이 자신의 것보다 나아 보인다고는 도무지 생각되지 않았지만 편집자들은 그녀의 시만큼은 어김없이 되돌려 보냈다. 에밀리는 지미 삼촌이 쥐어준 1달러로 샀던 미국 우표의 상당 부분을 이미 써버렸다. 그녀의 아가들, 보낸 원고들은 차가운 반송 통지서만 동반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부엉이의 웃음은 벌써 6번이나 반송되었지만 에밀리는 아직 완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바로 그날 아침에도 그녀는 그 시를 다시 서점의 우체통에 넣고 왔다. 7번째엔 행운이 온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일저가 묵는 하숙집으로 이어지는 거리로 접어들었다. 11시에는 영어 시험이 있었고 그 전에 일저의 노트를 잠깐 훑어보고 싶었다. 1학년들은 학기말 시험을 거의 마친 상태였는데 3학년과 2학년이 교실을 비울 때마다 띄엄띄엄 치러야 했기 때문에 늘 분통이 터졌다. 에밀리는 자신이 스타 배지를 받을 거라고 꽤 마음 편히 확신하고 있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들의 시험은 이미 끝났고 그중 어떤 과목에서도 80점 아래로 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은 영어 시험이었고 이 과목에서는 90점을 훌쩍 넘길 수 있을 터였다. 남은 건 그녀가 역시 좋아하는 역사뿐이었다. 모두가 에밀리가 스타 배지를 딸 거라 기대하고 있었다. 지미 삼촌은 그 일로 몹시 들떠 있었고 디는 피라미드 꼭대기에서조차 그녀의 성공을 확신하며 성급한 축하 편지를 보내왔다. 그 편지는 전날 도착했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든 소포와 함께였다. 19세기 왕조의 한 공주 미라에서 나온 작은 금목걸이를 너에게 보낸다. 그녀의 이름은 메나였고 묘비명에는 마음이 고운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심판의 전당에서 좋은 판결을 받았고 두려운 옛 신들조차 관대하게 미소 지었으리라 생각한다. 이 작은 부적은 수천 년 동안 그녀의 죽은 가슴 위에 놓여 있었단다. 세월이 쌓아준 사랑의 무게를 담아 너에게 보낸다. 분명 사랑의 선물이었을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녀의 심장 위에 놓여 있었겠니? 이것은 분명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을 거다. 다른 이들이라면 왕의 딸의 목에 더 화려한 것을 걸어주었겠지. 작은 장신구는 그 매혹과 신비로 에밀리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겼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것이 조금 두렵기도 했다.
가느다란 희고 긴 목에 그것을 걸며 에밀리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유령 같은 전율을 느꼈고 오래전에 죽어버린 제국의 시대에 이 목걸이를 착용했던 공주를 떠올렸다. 그 장신구에는 어떤 사연과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 물론 루스 이모는 못마땅해 했다. 에밀리가 대체 무슨 이유로 구분등 프리스트에게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기왕 보낼 거였으면 새 것이라도 보내지. 루스 이모가 말했다. 아, 독일에서 만든 카이로 기념품 같은 거요? 그래, 그런 건 말이야. 루스 이모는 아무 의심 없이 동의했다. 에이머스 부인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스핑크스 그림이 들어간 금장 유리 문진을 가지고 있단다. 그 달아 빠진 물건은 정말 싸구려처럼 보이는구나. 싸구려요? 루스 이모, 이 목걸이는 손으로 만든 거예요. 모세 이전 시대에 이집트 공주가 실제로 착용했던 거라고요. 뭐 구분등 프리스트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고 싶다면야. 나라면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하고 다니겠구나, 엠니. 머레이 집안 사람들은 허름한 장신구는 하지 않거든. 오늘 밤에도 그걸 하고 갈 생각은 아니지? 당연히 하죠. 이 목걸이가 마지막으로 착용되었던 곳은 아마도 파라오의 궁정이었을 거예요. 전제 군주 시절에요. 그런데 이제는 키티 베럿의 스노우슈 댄스에 가게 되네요. 얼마나 큰 차이예요? 메나 공주의 유령이 오늘 밤 저를 괴롭히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제 신성 모독을 못마땅해 할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무덤을 턴 건 제가 아니에요. 제가 받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이걸 가졌을 테고 그 사람은 아마 그 작은 공주를 전혀 떠올리지도 않았겠죠. 차가운 수천의 눈이 응시하는 음침한 박물관에 놓여있는 것보다는 제 목에 걸려 따뜻하게 빛나는 편이 그 공주에게도 더 나을 거예요. 딘 말로는 마음이 고운 분이었다잖아요. 제게 이 작은 펜던트를 빌려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막의 모래 위에 쏟아진 포도주처럼 사라진 왕국의 여인이여. 시간의 심연을 건너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에밀리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사라진 세기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런 허세 가득한 말투는 정말 우스꽝스럽구나. 마지막 문장은 거의 다 딘의 편지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 사람답구나. 어쨌든 베네치아 구슬 목걸이가 훨씬 나았을 거다. 자, 엠니,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 앤드류가 12시 전엔 꼭 데려다 주게 해. 에밀리는 앤드류와 함께 키티 베럿의 댄스회에 갈 예정이었다. 앤드류는 선별된 사람 중 하나였기에 이 외출은 꽤나 관대하게 허락된 일이었다. 심지어 1시가 넘어서 돌아와도 루스 이모는 눈 감아 주었다. 하지만 그 탓에 에밀리는 낮 동안 몹시 졸렸고 특히 앞선 이틀 밤을 늦게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더 그랬다. 시험 기간 동안 루스 이모는 규칙을 다소 완화해 촛불을 더 허락해 주었는데 만약 그 촛불 일부가 에밀리가 그림자들이라는 시를 쓰는 데 쓰였다는 걸 알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알 수 없다. 분명 또 하나의 교활함의 증거로 여겼을 것이다. 어쩌면 정말 교활했는지도 모른다. 기억해두자. 나는 에밀리의 전기 작가이지 그녀의 변호인은 아니다. 에밀리는 일저의 방에서 에블린 블레이크를 만났다. 에블린 블레이크는
자신은 스노우슈 댄스회에 초대받지 못했는데 에밀리 스타는 초대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속으로 몹시 불쾌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저의 책상 위에 앉아 실크 스타킹에 쌓인 발등을 실크 스타킹이 없는 아이들 앞에서 일부러 자랑하듯 흔들며 오늘 기어이 불쾌한 사람이 될 작정이었다.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믿음직하고 사랑스러운 구세주님. 일저가 신음하듯 말했다. 에블린이 아침 내내 나를 활기듯이 들들 볶았거든. 이젠 네 쪽으로 달려들어서 나 좀 쉬게 해주겠지? 난 일저에게 화를 좀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었을 뿐이야. 에블린이 고결한 척 말했다. 스타양, 너도 동의하지? 이번엔 또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일저? 에밀리가 물었다. 오늘 아침에 아담슨 부인과 크게 한판 했어. 언젠간 터질 일이었지 뭐. 너무 오래 얌전히 있었더니 속에 악행이 잔뜩 쌓여 있었거든. 메리는 알고 있었지. 안 그래, 메리? 메리는 나의 폭발이 곧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 아담슨 부인이 먼저 시작했거든. 기분 나쁜 질문을 해대기 시작했어. 늘 그렇잖아. 그치, 메리? 그 다음엔 잔소리를 퍼붓고 마침내 울기 시작했지. 그래서 내가 뺨을 한 대 때렸어. 보시다시피 에블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어쩔 수 없었어. 일저가 희죽 웃었다. 무례함이랑 잔소리는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울기 시작했을 때 그 여자는 울 때 너무 못생겼거든. 그래서 그냥 때렸지. 그 뒤엔 좀 후련했겠네. 에밀리는 에블린 앞에서 불만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일저가 폭소를 터뜨렸다. 처음엔 어쨌든 울음은 멈췄으니까. 하지만 나중엔 양심의 가책이 왔어. 물론 사과할 거야. 정말 미안하긴 해. 그런데 또 그럴지도 몰라. 메리가 이렇게 착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을 거야. 균형을 좀 맞춰야 하잖아. 메리는 온순하고 겸손해서 아담슨 부인이 아주 짓밟듯이 대하거든. 메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출하면 얼마나 심하게 혼내는지 들어봤어? 그건 아담슨 부인이 오라. 에블린이 말했다. 넌 외출을 좀 줄이는 게 나아. 사람들이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일저. 넌 그래서 어젯밤에 안 나갔구나. 일저가 또 한 번 불경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에블린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거만하게 입을 다물었다. 에밀리는 노트에 몰두해 있었고 메리와 일저는 방을 나갔다. 에밀리는 에블린도 함께 나가주길 바랬지만 에블린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왜 일저를 좀 단속하지 않는 거야, 자기야? 에블린이 아주 불쾌하게 친한 척하며 말을 꺼냈다. 전 일저를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에밀리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전 일저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어머, 세상에. 방금 아담슨 부인을 때렸다고 스스로 말했잖아. 아담슨 부인은 맞을만 했어요. 괜히 울기만 하는 정말 밉살스러운 여자예요. 그만큼 신경을 긁는 것도 없죠. 어제 오후에도 일저가 또 불어 수업을 빼먹고 로니 깁슨이랑 강가로 산책 갔어. 그런 일이 잦아지면 결국 들킬 거야. 일저는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에밀리는 에블린이 그걸 몹시 부러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불량 학생들한테만 말이야. 에블린은 본능적으로 에밀리가 가장 싫어하는 그 내려다보는 말투를 사용했다. 늘 못된 남자애들만 잔뜩 붙어 다니지. 제대로 된 애들은 일저한테 관심도 없어. 로니 깁스는 괜찮은 애 아닌가요? 그럼 마셜 로드는 어때? 일저는 마셜 로드랑 아무 상관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지난주 화요일 밤 12시까지 같이 마차 타고 다녔어. 그리고 마셜은 마구간에서 말을 끌어나올 때 술에 취해 있었지. 전 그 말 한마디도 믿지 않아요. 일저는 마셜 오드랑 그런 적 없어요. 에밀리는 분노로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직접 본 사람이 나한테 알려줬어. 일저 얘기는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있어. 네가 권한은 없어도 영향력은 있잖아. 물론 너도 가끔 어리석은 짓을 하긴 하지만 말이야. 악의는 없었겠지만. 예를 들어 블레어 워터 모래사장에서 아무것도 안 입고 수영한 일 같은 거? 그거 학교 전체가 다 알아. 마셜 우드의 형이 웃으면서 얘기하더라. 그건 정말 어리석지 않았니, 자기? 에밀리는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보다도 에블린 블레이크에게서 자기라고 불린 것이 더 큰 원인이었다. 달빛 아래서의 그 아름다운 수영이 세상에 의해 얼마나 더럽혀진 이야기로 변해버렸는지. 에밀리는 그것을 에블린과 논하고 싶지 않았다. 패티코트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말해주고 싶지 않았다. 무엇을 믿든 그건 에블린의 몫이었다. 블레이크 양은 어떤 일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에밀리는 차분히 말했다. 아주 평범한 말이었지만 말투와 태도에는 형언할 수 없는 의미가 실려 있었다. 아, 넌 선택받은 사람들 쪽이시라 이거지? 에블린이 아기 어린 웃음을 흘렸다. 네, 그래요. 에밀리는 노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히 말했다. 아, 그렇게 발끈하지 마, 자기. 난 그냥 불쌍한 일저가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안타까워서 말한 것뿐이야. 난 그 애가 꽤 마음에 들거든. 그 가엾은 아이. 다만 색깔 취향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신입생 공연 때 입은 그 진홍색 이브닝 드레스. 정말 알다시피 좀 기괴했어. 전 마치 진홍빛 껍질 속에 든 키 큰 황금 백합 같다 보이던데요. 에밀리가 말했다. 참 충성스러운 친구네, 자기. 일저도 너한테 그렇게 해줄까 문득 궁금해지네. 자, 난 이제 공부 방해 안 할게. 11시에 영어 시험 있지? 오늘은 트레버스 선생님이 아프셔서 스코빌 선생님이 감독하신대. 그분 머리 스타일 너무 멋지지 않아? 머리 얘기 나온 김에 말인데 자기, 왜 귀 옆을 좀 더 내려서 머리를 하지 않아? 끝이라도 좀 가리게. 훨씬 더 잘 어울릴 텐데. 에밀리는 에블린 블레이크가 자기라고 한 번만 더 부르면 잉크병을 던져버리겠다고 결심했다. 도대체 왜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지? 에블린에게는 아직 한 방이 더 남아 있었다. 그 스토브 파이프 타운에서 온 네 풋내기 친구 말이야. 퀼에 들어가려고 했더라.
애국시를 하나 보냈대. 톰이 나한테 보여줬어. 완전 폭소였지. 특히 이 한 줄이 최고였어. 캐나다는 처녀처럼 아들들을 다시 맞이한다. 톰이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 에밀리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을 수 없었다. 페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 너무 속상했다. 왜 자기 한계를 배우지 못하고 문학의 길이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걸 모를까? 퀼 편집자가 탈락 원고를 외부인에게 보여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에밀리가 차갑게 말했다. 아, 하지만 톰은 날 외부인으로 생각 안 하거든. 그리고 그건 정말 너무 웃겨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 자, 난 서점에 좀 들렀다 갈게. 에블린이 떠나자 에밀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일저가 돌아왔다. 에블린 갔어? 아, 오늘 아침 기분 진짜 최악이더라. 난 메리가 대체 걔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메리는 재미는 없지만 괜찮은 애거든. 일저, 지난주에 마셜 오드랑 밤에 마차 타고 다닌 적 있어? 일저가 멍하니 쳐다봤다. 아니야, 이 귀여운 바보야.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알겠다. 누군진 몰라도 다른 애였겠지. 그럼 불어 수업 빼먹고 로니 깁슨이랑 강가로 간 건? 백합이 내가 죄를 지었노라. 일저, 그러면 안 되지. 정말. 에밀리, 나 화나게 하지 마. 너 너무 잘난 척해. 이러다 만성되기 전에 고쳐야겠어. 난 잘난 척하는 애들 딱 질색이야. 나 갈게. 학교 가기 전에 서점 좀 들러야 해. 일저는 투덜대며 책을 챙겨들고 성큼 나가버렸다. 에밀리는 하품을 하며 노트를 덮었다. 학교에 갈 때까지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다. 잠깐만 일저의 침대에 누웠다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기껏해야 1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에밀리는 메리 카즈웰의 시계를 멍하니 바라보며 벌떡 일어나 앉아 있었다. 11시 5분 전. 5분 안에 400m를 걸어가 시험 시간에 맞춰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 에밀리는 외투와 모자를 급히 집어쓰고 노트를 움켜쥔 채 뛰쳐나갔다. 숨이 가쁜 채 학교에 도착했을 때 길을 질주해 오는 동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는 찜찜한 예감이 스쳤다. 거울은 볼 틈도 없이 외투를 걸고 곧장 교실로 들어갔다. 순간 교실 안을 가로지르는 놀라운 시선, 그리고 잔물결처럼 번지는 웃음. 키가 크고 날씬하며 우아한 스코빌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그는 에밀리 앞에 시험지를 내려놓으며 엄숙하게 말했다. 스타 양, 교실에 오기 전에 거울은 보고 왔니? 아니요. 에밀리는 어딘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지금이라도 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스코빌 선생님은 말하기가 몹시 힘든 듯 했다. 에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 탈의실로 갔다. 복도에서 하디 교장 선생님과 마주쳤는데 교장 선생님도 에밀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왜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쳐다봤는지, 왜 학생들이 웃었는지 에밀리는 탈의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알게 되었다. 윗입술과 양 볼 위에 아주 능숙하고 진하게 그려진 콧수염이 있었다. 끝이 환상적으로 말린
번들거릴 만큼 새까만 콧수염이었다. 에밀리는 잠시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게 왜 누가... 그녀는 분노에 차 몸을 획 돌렸다. 마침 에블린 블레이크가 들어오고 있었다. 네가 했지. 에밀리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에블린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다. 에밀리 스타, 완전 악몽이네. 설마 그 얼굴로 교실에 들어간 거야? 에밀리는 두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네가 했잖아. 그녀는 다시 말했다. 에블린은 몹시 거만하게 자세를 고쳐잡았다. 정말이지, 스타양. 설마 내가 그런 유치한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아마 네 소중한 친구 일저가 장난을 친 거 아닐까? 아까 들어오면서 뭐가 그렇게 웃긴지 희죽거리고 있더라. 일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 에밀리가 외쳤다. 에블린은 어깨를 으쓱했다. 일단 세수부터 하고 나중에 범인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녀는 입가를 실룩이며 나가버렸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극심한 굴욕에 떨며 에밀리는 얼굴을 씻어냈다. 첫 충동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다시는 그 학생들로 가득 찬 교실을 마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교실로 돌아갔다. 검은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통로를 걸어 자기 자리로 갔다. 얼굴은 불타오르고 마음은 들끓고 있었다. 구석에서 일저의 노란 머리가 시험지 위로 숙여져 있는 것이 보였다. 다른 아이들은 희죽거리며 속삭였다. 스코빌 선생님은 모욕적일 만큼 태연했다. 에밀리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 자리에서 마음껏 울 수 있었다면 이 수치심과 분노가 조금은 빠져나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에밀리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굴욕의 깊이를 그들에게 보이지 않겠다고. 이 악의적인 장난을 웃어 넘길 수 있었다면 오히려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에밀리는 에밀리였고 자존심 강한 머레이 집안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 모욕을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증오했다. 영어 시험은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는 편이 나았을 정도였다. 이미 20분을 날렸고 손을 진정시켜 글을 쓸 수 있기까지는 10분이 더 걸렸다. 생각은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 시험은 트레버스 선생님답게 어려웠다. 머릿속은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중심에 두고 생각들이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시험지를 제출하고 교실을 나서며 에밀리는 알았다. 스타 배지는 끝났다. 이 시험은 기껏해야 합격점일 것이고 아니면 그것조차 아닐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순간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에밀리는 집으로 달려갔다. 루스 이모가 외출 중인 것이 고마웠다. 정이 붙지 않는 그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몸을 던지고 울었다. 몸도 마음도 몹시 아프고 얻어맞은 것처럼 짓눌린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 밑바닥에는 끔찍하게 심경을 긁는 작은 의심 하나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일저가 했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수는 없었다. 그럼 누가 했지? 메리? 그 생각은 말도 안 됐다.
에블린일 수밖에 없었다. 에블린이 돌아와 앙심과 질투로 그런 잔인한 장난을 친 게 틀림없었다. 그런데도 에블린은 모욕당한 듯한 분노와 지나치게 순진해 보이는 눈으로 부인했다. 그 눈빛이 어쩌면 조금은 너무 무고해 보였던 것 같기도 했다. 일저가 뭐라고 했더라? 너 요즘 정말 잘난 척이 심해졌어. 만성이 되기 전에 누가 좀 고쳐놔야겠어. 설마 일저가 그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에밀리를 고쳐주려 했단 말인가? 아니야, 아니야. 에밀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격렬하게 울었다. 그러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루스 이모는 확고했다. 루스 이모는 친구 볼 부인을 방문했는데 그 볼 부인에게는 1학년 딸이 있었다. 아니타 볼은 학교에서 크게 웃음거리가 된 이야기를 들고 집에 돌아왔고 그 이야기는 이미 1학년은 물론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리고 아니타 볼은 이렇게 말했다. 그 일을 한 건 일저 번니라고 에블린 블레이크가 말했다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에밀리 방으로 들이닥친 루스 이모가 말했다. 그래. 오늘 일저 번니가 너를 아주 멋지게 꾸며줬다지? 이제 그 애가 어떤 애인지 알겠지? 일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그 애한테 물어봤니? 아니요. 그런 질문으로 일저를 모욕할 수는 없어요. 난 그 애가 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애는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못해. 알아들어? 루스 이모, 내 말 들었지, 엠니? 일저 번니는 너에게 어울리는 친구가 아니야. 요즘 들어 그 애에 대한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 하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루스 이모, 제가 일저에게 물어서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 말을 믿어주실래요? 아니, 일저 번니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의 말은 믿지 않아. 난 그 애라면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다시는 그 애를 이 집에서 볼 수 없다. 에밀리는 울음으로 일그러진 얼굴에 억지로 머레이의 표정을 불러내며 일어섰다. 알겠어요, 루스 이모. 일저가 환영받지 못한다면 이 집에는 데려오지 않을게요. 하지만 전 일저를 만나러 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걸 금지하신다면 전 뉴문으로 돌아갈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에블린 블레이크 때문에 쫓겨 돌아가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루스 이모는 잘 알고 있었다. 뉴문의 사람들은 에밀리와 일저의 완전한 결별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닥터 번니와 너무도 친했다. 루스 더튼 부인은 닥터 번니를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일저를 자기 집에서 몰아낼 구실을 원해왔고 이번 일은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명분이 되었다. 이번 일로 느낀 그녀의 분노는 에밀리를 향한 연민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단 하나, 머레이 가문의 사람이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난 네가 일저랑 어울리는데 진작에 질렸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에블린 블레이크는 그런 어리석은 장난을 할 만큼 어리석은 아이는 아니야. 난 블레이크 가문을 잘 알아. 훌륭한 집안이고 에블린 아버지는 재산도 많지. 자, 이제 울음 그쳐. 얼굴 다 망가지겠다. 울어서 뭐가 달라지니? 달라질 건 없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전 웃음거리가 되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그것 말고는 뭐든 참을 수 있어요. 루스 이모, 제발 혼자 있게 해주세요. 저녁도 못 먹겠어요. 넌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흥분했어. 스타 가문답게. 우리 머레이 집안은 감정을 잘 숨기지. 숨길 감정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에밀리는 반항적으로 속으로 생각했다. 앞으로 일접 언니와 거리를 두면 공개적으로 망신당할 일도 줄어들 거야. 그것이 루스 이모의 마지막 충고였다. 에밀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이 점점 얼굴로 내려오는 것만 같아 더 밀어 올리지 않으면 질식할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날 에밀리는 일저를 찾아가 루스 이모가 한 말을 어렵게 전했다. 일저는 격렬하게 분노했다. 그러나 에밀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을 느꼈다. 일저는 그 장난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단 한마디도 주장하지 않았다. 일저, 너 정말 그 짓을 한 건 아니지? 에밀리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일저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그럴 리 없다는 걸 에밀리는 알고 있었다.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일저의 입으로 직접 그 말을 듣고 싶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갑작스러운 홍조가 일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저 같은 미천한 존재가 감히? 일저가 다소 당황한 듯 말했다.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은 언제나 솔직하고 거침없던 일저답지 않았다. 일저는 얼굴을 돌리고 책가방을 괜히 뒤적이기 시작했다. 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 물론 아니지. 에밀리는 천천히 말했다. 그걸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에밀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작은 의심과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스스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에밀리는 일저가 그런 일을 했다고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런 짓을 하고 그 뒤에 거짓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당황했고 왜 그렇게 얼굴이 붉어졌을까? 결백한 일저라면 늘 그랬듯이 분노를 터뜨리고 에밀리를 신랄하게 꾸짖고 이 문제를 시끄럽게 들춰서 속에 찬 도끼를 모두 날려버리지 않았을까? 그 일은 다시는 입에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자는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유문에서 보낸 크리스마스 휴일을 어느 정도 망쳐놓았다. 겉으로 보기엔 두 사람은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는 친구였다. 그러나 에밀리는 그들 사이에 갑자기 생겨난 틈을 날카롭게 의식하고 있었다. 아무리 애써도 그 틈을 메울 수가 없었다. 일저가 그 단절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는 오히려 그 틈을 더 깊게 만들었다. 일저는 에밀리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길 만큼 마음이 없었던 걸까? 그 차가움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볍고 무심한 사람일 수 있을까? 에밀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점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었다. 이런 식의 일, 희미하고 독처럼 숨어 있으면서도 결코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에밀리의 예민하고 격정적인 기질을 무너뜨렸다. 일저와의 공개적인 다툼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에밀리를 괴롭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에밀리는 일저와 수없이 다투었고 그때마다 다음 순간이면 아무 앙금도 없이 화해해왔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에밀리가 곱씹을수록 그 일은 점점 더 괴물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불행했고
멍했고 멍했고 안절부절 못했다. 로라 이모와 지미 삼촌도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스타 배지를 놓친 실망 때문이라고 여겼다. 에밀리는 자신이 못 받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해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밀리는 이미 스타 배지 같은 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물론 학교로 돌아가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스타 배지를 달고 뽐내는 4명 중에 에밀리는 없었고 루스 이모는 몇 주 동안이나 그 일을 들먹였다. 루스 이모는 에밀리의 실패로 가문의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느꼈고 그 일로 몹시 쓰라려 했다. 모든 걸 종합해보면 새해는 에밀리에게 매우 불길하게 시작되었다. 그 첫 달은 그녀가 두고두고 떠올리기 싫어하는 시기였다. 에밀리는 몹시 외로웠다. 일저는 그녀를 찾아올 수 없었고 에밀리는 억지로라도 일저를 찾아갔지만 그들 사이의 미묘한 균열은 서서히 더 벌어지고 있었다. 일저는 여전히 아무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지만 요즘은 어쩐지 둘이 단둘이 있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방에는 늘 여자아이들이 가득했고 웃음과 농담, 학교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해롭지도 않고 심지어 즐겁기까지 했지만 그건 예전의 친밀함,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던 동지 같은 우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예전에는 둘이 몇 시간씩 말없이 함께 걸어도 앉아 있어도 정말 서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이제 그런 침묵은 없었다. 가끔 둘만 남게 되면 둘 다 일부러 명랑하고 얕은 잡담을 늘어놓았다. 마치 침묵이 찾아와 모든 걸 폭로해 버릴 순간을 서로 두려워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에밀리의 마음은 잃어버린 우정 때문에 아팠다. 매일 밤 그녀의 베개는 눈물로 젖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리 애써도 그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에밀리는 수없이 정직하게 노력했다.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말했다. 일접 언니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건 절대 불가능해. 그리고는 굳게 결심하고 일저에게 갔다. 예전과 똑같은 친구가 되겠다고. 그 결과 에밀리는 지나치게 다정하고 심지어 과할 정도로 친절해졌다. 그 모습은 에밀리답지 않았고 에블린 블레이크와 마찬가지로 본래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렸다. 일저 역시 마찬가지로 다정하고 친절했지만 그럴수록 틈은 더 벌어졌다. 요즘 일저가 나한테 한 번도 성질을 부리지 않아. 에밀리는 슬프게 생각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일저는 언제나 에밀리에게 온화했고 예전의 거칠고 야생적인 기운은 한 번도 번뜩이지 않았다. 에밀리는 차라리 일저의 폭풍 같은 분노가 한 번 터져주기를 바랬다. 그게 얼음을 깨트리고 오래 눌려있던 애정을 한꺼번에 쏟아내게 해줄지도 모른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아픈 가시는 에블린 블레이크가 에밀리와 일저 사이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갈색 눈에 깃든 조롱,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 속에 숨은 비웃음이 그녀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걸 드러냈다. 그건 에밀리에게 쓸개즙과 쑥즙 같은 고통이었다. 그녀는 이에 맞설 방도가 없었다. 에블린은 여자아이들 사이에 깊은 친밀함을 싫어하는 아이였다. 특히 일저와 에밀리의 우정은 그녀를 못 견디게 했다. 그 우정은 너무 완벽했기에 다른 누구도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에블린은 자신이 배제되었다는 사실,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울타리 쳐진 정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비밀스럽게 증오하던 두 소녀 사이의 그 아름다운 우정이 끝났다고 믿으며 크게 기뻐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에밀리의 도약 9장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슈루즈버리가 조금씩 좋아지는 에밀리. 새 학교와 친구들과도 적응하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그 와중에 꼭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한 명쯤은 있죠. 그리고 단짝 일저와의 그 마음의 틈. 너무 가깝고 모든 걸 다 아는 영혼의 단짝이라 생각한 만큼 그 서운함과 불편함, 속상함, 슬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같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래도 어색하지 않고 편하면 정말 좋은 친구라고 하죠. 하지만 에밀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일저와의 침묵,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서 노력하고 애쓰는 에밀리가 너무 안쓰럽네요. 과연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에블린? 일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